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저는 도봉구 문화도시 추진단의 추진단장 민경찬입니다. 문화도시 추진단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인사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문화도시 추진단은 문화도시를 이 법정 문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고자 만들어낸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거버넌스 구조로 되어 있고 시민들이 함께 행정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단지 어떤 한 사람의 정책을 정해서 그냥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시민들이 함께 그 과정에 동참해서 함께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도봉구에서 따로 마음을 기울여서 이 추진단을 만들었고 또 문화도시 사무국에서 그걸 함께 보조하면서 어떤 역할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 도봉구에서는 협치 또 지속가능 발전이 그리고 혁신교육 중에서 이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해왔는데요. 이제 문화도시를 통해서 이것이 꽃 피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도시와 더불어 또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로 계신 안태호 이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태호라고 하고요. 옆에 소통하시는 분한테 먼저 사과를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나마나 말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서 오늘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항상 뭔가 얘기를 할 때면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말을 느리게 하는 걸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할 때 좀 대답을 해주시거나 좀 반응들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앞에 황상훈 대표님 하실 때는 2번이나 포스트잇 써주셨잖아요. 저한테는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좀 기대를 하고 제가 그냥 강의도 괜찮겠죠? 벌써부터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역 문화 거버넌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가 뭐 찾아보니까 도봉의 이 거버넌스가 2019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버넌스를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좀 민망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현장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이나 그런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서로 좀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이라고 키워드 잡았는데요. 사실은 지역 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역과 지방이 뭐가 다른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기 제일 뒤에 계신 남자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뒤에 안 돌아보셔도 됩니다. 선생님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지방자치대, 뭐 땡땡 지방 땡땡청, 뭐 무슨 지방 뭐 검찰청, 그때 시작해서 지방방송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밥 먹다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다가 중간에 메인으로 얘기하는 사람 말고 딴 데서 얘기를 하면 지방방송 끄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지방신문 뭐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지방이라는 말은 중심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 중앙이야 각급 행정구역의 통칭이라고 하고요.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역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기하학적인 분할이에요. 뭐 권력이나 그렇게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역만을 분리해 놓은 상황이라서 지역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지방이라는 말 안 쓰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근데 공식 용어로 지방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사용하지 않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낯설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서울은 서울이고 중앙이고 서울은 지역이 아니지 않나라고 보실 텐데 그거야말로 지방과 중앙을 대비하는 그런 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오해들이 좀 납득이 가능하시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역문화 관련한 활동들을 하면서 지역문화 자체에 대한 이런 오해들을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마치 그 문화도시도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역 문화도시라고 하면 지역이 좀 생략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지역 문화라는 것들을 지금 뭐 지역문화진흥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정들에서는 지역 문화를 살려야 된다, 진흥해야 된다, 지역 문화를 더 성장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처음에 그 지역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지역 문화 운동이나 그런 활동했던 선배님들 들었을 때는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뭐 한국의 민족 문화나 민속 문화나 그런 것들, 뭐 탈춤이나 그런 것들 운동하셨던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지역이 낙후되어 있어서 지역 문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지역에는 말하자면 그 서울로 대표되는 혹은 중앙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말하자면 상업적인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좀 건강한 그런 문화의 씨앗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씨앗들을 어떻게 수급해와서 그런 건강성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역문화 운동이 시작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도 보자면 그 말하자면 도봉구는 서울이 굉장히 외곽이잖아요. 서울의 중심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지역성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살려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지역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이라는 개념은 이전에는 그냥 공간에 구획되어 있는 그런 지리적 차원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심리적 개념, 혹은 사람들의 관계의 개념, 이해관계의 개념,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화 관련된 얘기인데요. 문화도시 이야기 그리고 문화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릴 것 같아요. 문화정책 이야기는 앞에서 그 문화도시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문화도시 얘기는 덮치지 않는 선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문화정책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정책이 문화의 민주화라는 것에서 문화민주주의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낯선 말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런 공간들이죠. 국민회관, 문예회관, 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그런 류의 커다란 문화 기반 시설을 짓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문화향유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런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었어요.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더 잘 공급할 수 있을 건가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많이 뒀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남아있죠. 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종류의 활동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호로 딱 잡자면 이런 구호가 될 겁니다. 그런가? 네.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라는 것이 그 문화의 민주화라는 정책의 큰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가 사실은 아주 시효가 지나거나 쓰면 안 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실은 그런 기반 시설이 없어서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이나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문화적 현실이 많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계속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좀 어떻게 돌파할 건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이런 개념이죠.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좀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21세기 들어서면서 이런 개념들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결합한 생비자라는 말, 혹은 프로슈머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산자와 콘슈머와 프로듀서,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을 결합한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관객, 그냥 보고 수동적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능동적으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생산하고 플레이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자극하고 지지하고 지원할 것인가라는 정책으로 문화민주주의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서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마추어와 전문가를 좀 잘 구분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고요. 정책 영역에서는 최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생활문화 정책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좀 속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거버넌스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거버넌스 자체가 이 문화의 민주화와 그리고 문화민주주의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전에는 거버넌스라는 것들이 그냥 그저 통치의 개념으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거버먼트라는 개념과 동일시된 개념으로 이야기되고 정부가 뭔가를 하면 그저 시민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정부가 뭔가를 해도 사실은 성공적으로 뭘 잘 되지 않아요. 이태면 뭐 그 집값 문제만 해도 그렇죠. 부동산 문제 정부가 애를 쓰고 그래도 잘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뭐 그것만이 아니죠.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혹은 식량 문제, 농촌 문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쌓여 있는데 정부가 정책들을 계속 내놔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고 잘 해결이 안 되고 삐걱거리고 계속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 단독만으로는 그것들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반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들이 거버넌스라는 것들인데 거버넌스가 단지 그 관과 우리가 시민만이 아니라 관과 기업, 그리고 관과 시민단체, 관과 주민들, 혹은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다층적인 거버넌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문화도시 관련한 얘기는 그냥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앞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문화도시 관련한 개념들을 지금 현직이라고 하면 뭐하고 같이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개념 규정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강릉에 지금 그 문화도시 센터장으로 계시죠. 지금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도시가 문화도시다. 미적으로 훌륭하고 기능적으로 도시가 쾌적해야 되고, 그리고 재미있는 도시. 이벤트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벤트를 좀 넘어서 왜 우리가 사람 사는 맛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공동체에 사람 사는 맛들이 어떻게 재미를 줄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되는 동네가 바로 문화도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전환이 가능한 도시. 춘천에서 바라에서 활동하시는 권수석 대표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그 노동 중심 사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얘기할 만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역사를 좀 단축해서 온 거긴 한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저희가 어떻게 그 삶을 전환할 건가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위기도 그렇고 뭐 다른 방식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 건가를 계속 얘기하는 중이고요. 저는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력이 충만한 도시가 문화도시다. 그래서 시민력이 왕성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도 하죠. 한편으로 근데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버넌스가 좀 성장하고 사람들이 거버넌스에 배우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주로 얘기할 거버넌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갈게요.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가 주도하는 것들이 실패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 여러 종류의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업도 있고 시민도 있고 혹은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활동가도 있고 되게 다양한 다층적인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과정들이고요.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되게 잘 정리해놨어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다른 거 보면서 몇 개 정리한 개념들이 이렇습니다. 뭐 아래 것만 잠깐 읽어볼게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사이 행위자 간 자발적인 참여 및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방식의 수평 패러다임. 아마 거버넌스 그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강 어떤 말들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그 상하를 구분해 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동등한 위치에서 주체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란 말이 대두한 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요. 전통적 국가 모델이 실패하고 통치라는 개념들이 한계를 보이면서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국가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었는데요.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도시 단위의 문제 해결 방식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주목받게 됩니다. 서울만 해도 그렇죠. 서울은 사실은 가끔 보면 국가적 영향을 보다 서울시 자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 정도의 사이즈면 어지간한 규모의 다른 외국 그 국가보다 더 큰 사이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 단위의 활동들, 도시 단위에서 솔루션들을 어떻게 내오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더욱더 주목받는 게 거버넌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민간 파트너십이 훨씬 더 부각됩니다. 왜냐? 문제를 해결할 방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시대별로 거버넌스가 이렇게 좀 변합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70년대 정부와 같은 의미, 아까 말씀드린 통치적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80년대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정부 통치와 구분되는 관점이 나오고 90년대, 2000년대 가면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참여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거버넌스 민주주의적 특성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 거버넌스의 방해 요소, 관해 3요소, 민해 3요소는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 은평에서 한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정리가 되게 잘 돼 있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칸막이, 행정의 비효율이 그 관해 3요소의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뭐 부서 영역 간 그런 칸막이들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안에서, 지자체 안에서도 그런 종류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그걸 넘나들 수 없는데 그걸 행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시민들하고 그걸 교섭을 하려니 행정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정을 보는 시민들도 죽을 맛이 되는 거죠. 이런 그 걸림돌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책의 논의와 결정들을 어떻게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을 건가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순환보직입니다. 이 순환보직 문제도 굉장히 여러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같이 일해보신 분들은 맨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한 2년 정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 와가지고 우리가 엄청 가르쳐 놨더니 1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딴 데 보직받아도 가버리더라. 이게 사실은 행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채로운 경력들을 가지고 시정 전반을 익숙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개별 영역들에서 되게 아쉽기도 하고 매번 초짜들하고 일을 하게 되니까 좀 답답한 점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개방형제 채용 등으로 조금 많이 극복되는 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쩌다 보면 어공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어공들하고 물론 가끔은 어공들 소통이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은 어공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개방직 공무원들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그 공무원 색 안에 들어가서 교섭하는 능력들을 좀 길러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그 거버넌스 방해 요소가 경직성입니다. 사업의 효과와 기대치의 간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속도의 문제일 것 같아요. 관은 사실은 속도에 좀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성과를 좀 빨리 내고 조급해야죠. 연간 단위로 성과를 끊어내야 되고 그 성과를 빨리빨리 걷어내야 되는데 사실 민간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격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경직성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네스코나 뭐 그런 데서 나오는 문화정책 보고서를 보면 거버넌스에서 하나같이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공공영역 종사자들이 소통 능력 그리고 협업 역량들을 어떻게 강화하는지가 굉장히 커다란 과제들로 계속 끊임없이 얘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해 3요소를 봤으니까 민해 3요소도 봐야 되겠죠? 민해 3요소는 이렇습니다. 가치지향성 대 권력지향성 갈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는 말하자면 활동가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굉장히 비타협적인 활동가들. 어쨌든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활동가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비타협적으로 원칙을 지켜야 될 때와 혹은 타협이 가능한 지점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의 사이에서 정확한 역할을 조정해내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력지향성이라고 됐는데요. 이건 사업 성과나 아주 현실적인 그런 판단들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상대성 혹은 상호 보완의 역할이 있다는 것들을 그런 현실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말하자면 지정 논리인데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혹은 쟤가 오면 안 된다. 쟤는 안 된다. 걔네는 안 된다. 혹은 걔가 오면 나는 거기 안 간다. 지역에 사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 크면 클수록 혹은 거기에 대한 욕망이나 욕구가 크면 클수록 그것들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에 대한 인정과 협력 태도를 잘 배울 수 있을 건가 민간에게도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연함입니다. 사실 유연함은 굉장히 장점이죠. 근데 사실 이게 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유연함이라는 게 가끔 관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측 불가능성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유연함이라는 것들이 말하자면 변덕처럼 보이지 않게 이 사람들하고 그것들을 잘 맞춰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거버넌스 단계들을 몇 가지를 구분해서 넣어봤는데요. 거버넌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정보와 권한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보는 사실 지금은 인터넷이 좀 보편화되면서 사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되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공공은 인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조직도 갖추고 있고 예산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정보가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정보들을 가지고 사실은 민과 간이 협력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정보가 잘 공개가 되거나 유통이 되질 않아요. 공무원들을 알고 있는 사실을 시민들을 알지 못합니다. 시민들에게 물론 공무원들이 알려고 노력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알리지 않고 사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게 뭐 때로는 그 자기 의사를 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럴 의사는 아니었지만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어떻게 그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산 전반적인 부분은 공개되지만 실제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쓰여지는지 어떤 목적에 쓰여지는지가 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총액으로만 공개되고 하면 저희가 그 예산이 어떤 항목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을 세운 공무원들의 실제 그런 고백들이나 혹은 그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게 예산이거든요. 근데 실제 아까 그 공인선거 원탁회의나 그런 데 보시듯이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활동들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거버넌스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뭔가 매일같이 뭔가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이게 어지간한 그 맷집이 아니고서는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언제나 그 거버넌스가 됐든 어떤 활동이 됐든 그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축적되어야 실제로 그것들이 훨씬 더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손 들고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그리고 권한이죠. 그 실제로 그 결정할 권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결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버넌스가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 것, 조율하는 것, 같이 협업하는 걸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거버넌스는 갈등하고 싸우는 게 거버넌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언제까지는 행정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경험들을 갖추지 않고 있고 처음 경험하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낯설고 그 처음 경험하는 것에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막 그러는 마당에 낯선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이 만나가지고 뭔가를 도모하는 게 만만하고 쉬울 리가 없습니다. 아까 그 나무 하나 문제만 봐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행정하고 말씀 많이 하시지만 엄청나게 갈등이 빚었을 거예요, 사실은. 행정하고 싸우고 때로는 고함도 지르고 불편하게 막 그런 과정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텐데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고서는 협력과 조정 그런 부분들이 그럼 나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운이 좋으면 협력과 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대개는 그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권한들을 시민들이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갈등과 싸우는 거버넌스는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사실은 그 뭐랄까요? 권력이나 권한을 갈취해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공 영역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위탁하는 권력이거든요. 시민들이 자기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시민들이 자기 권한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저거 원래 내가 할 역할이었는데 잠깐 저기 저 사람한테 좀 맡겨놨더니 그 일꾼이 너무 그 과잉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돈으로 맡겨놨는데 나한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권력을 회수해 와야죠. 근데 이미 그 일꾼의 권한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회수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꾼하고 어떻게 그걸 잘 조정해야 되느냐가 필요한 거고요. 일꾼도 사실은 사람이고 그리고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때 일꾼을 강제 조정한다기보다는 협력한다는 관점이 필요한 건데요. 때로는 그런 불편한 관점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내 협력을 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를 몇 가지 원칙 적어봤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협력이 좀 진전이 안 돼요. 두리뭉실한 원칙 같은 경우는 아무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MOU 같은 거 있습니다. 양이 갔어. MOU 체결을 해놓고 사실 그 후속 작업이 없으면 그냥 만나서 사진 한 장 찍고 밥 맛있게 먹고 헤어지고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쌓인 MOU가 저는 뭐 대형교정 수백만 장은 수백만 장 너무 과장인가? 한도 수십만 장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만 해도 그런 종류의 그 아무 효과가 없는 MOU를 수십 번 한 것 같거든요. 기관에 있으면서도 그렇고 다른 활동들 하면서도 이제 여러 번 그런 양해각서 체결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해야 된다. 당위나 의무만으로는 좀 협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이렇게 수어 통역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홍콩을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었어요. 미술관을 갔는데 미술관에서 도슨트를 하는데 도슨트 옆에 수어 통역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저런 게 가능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저런 필요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은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읽었던 책이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이 섬이 청각장애인들이 계속 생기는 섬이었대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농인들이 계속 생기는 그런 조건들이었는데 이 섬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농인들이 계속 생기니까 섬의 공용어를 수어로 삼았어요. 영어하고 수어 두 개를 섬의 아주 공용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류학자들이 이 섬을 연구하러 들어갔을 때 섬 사람들도 놀라고 이 사람들도 놀라는 거죠. 이 들어간 인류학자는 섬 사람들 모두 다 수어를 하니까 되게 놀랐고 섬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단지 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할 뿐이지 저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불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사회 모습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보여주는 증표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 지역에서 사실은 학교의 특기적성 활동이라든가 혹은 방과후 활동에서 수어를 가르치는 수업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질 거고요. 하나의 언어를 더 배울 수 있다는 건 되게 다른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해야 된다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 고민해야 된다.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굉장히 곤란한 지점들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거 가져온 건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가지인데요. 사실은 문화도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바로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지난달이었나? 네. 통영에 가서 거기서 통영에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만든 교육시설을 한번 봤었어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거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을 보고 문화도시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대단히 다양한 영역들의 모든 영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산업부터 노동, 그리고 기후, 교육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도봉이 문화도시를 하고 거버넌스를 한 이유가 사실 도시도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도 조각조각 나 있지 않습니다. 문화도시가 문화나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가 똑같거든요. 삶은 되게 통합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문화만 하고 살지 않잖아요. 아침에 집에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리고 교통수단도 이용하고 교육도 받기도 해야 되고 공연도 봐야 되고 대단히 복합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도시 안에서 그런 것들이 체질 개선을 하는 과정들이 문화도시의 과정으로 잡히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제한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버넌스 필요성 차원에서 이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사례를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한국에도 참여예산제에 도입되고자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참여예산제 처음 도입한 곳이 이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라는 곳입니다. 1989년에 시작했고요. 인구 160만 명인데 5만 명이 참여예산제 참여한대요. 그리고 연간 2억 달러, 한 2,400억 이상의 돈을 이 시민들이 직접 용처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참여예산제는 사실은 여전히 좀 무늬만 참여예산제 같은 느낌들이 있죠. 공공이 자기가 할 일들을 시민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알리바이처럼 쓰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거버넌스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좀 그 모색해야 되는 지점들이 아닌가 싶어요. 공유정보 원탁회의는 아까 그 황상훈 대표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제가 그 김해에 그 지난주 잠깐 갔다 왔는데 김해 문화도시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문화도시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행정협의체나 혹은 다른 협의체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행정협의체 성과들을 몇 가지 듣는데 너무나 드라마틱한 성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화재단 직원들이 한 3개월 정도 행정을 공부했대요. 그 전까지는 그 시청이나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3개월 동안 정말 드립다 열심히 행정을 팠답니다. 왜냐면 뭔가 알아야 이쪽 담당자나 사람들을 만나면 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나누고 뭘 협력할 수 있을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이분들하고 맞춰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효과들이 나오는 거죠. 시민들이 내놓은 그 이슈들과 그리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그 의제들과 그리고 재단이 중간에 조정하는 의제들이 말하자면 의제를 가져왔더니 그 공무원들이 되게 반응들이 되게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여기에다 붙이거나 이걸 같이 좀 개선하거나 해서 한번 해볼 만한 여지가 있겠다. 우리가 아는 공무원,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철벽 수비를 하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태울 수 있거나 혹은 방법을 찾는 과정들을 되게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되게 그 참신한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일테면 이런 겁니다. 그 시민 그 그룹에서 한 거리에 그 김수로 왕릉 있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의 길을 웰컴로라고 이름을 별칭을 지었어요. 근데 그걸 그 행정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그 길 이름들을 공식 행정 용어가 아니라 별칭으로 지어서 그거를 그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들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이 공공역에 있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주는 사람들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의 방법을 좀 찾아주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더 그 고도화되면 거버넌스도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춘천문화도시 이걸 여기다 둔 건요. 전환문화도시 춘천이라고 구글에서 그 검색을 입력하시면 이 페이지가 뜨는데요. 지금까지 춘천이 올해 예비도시인데 예비도시를 하면서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을 이 사이트 안에 다 담았습니다. 심지어는 개별 담당자의 기한문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거버넌스의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 정보 공유라고 말씀드렸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바닥까지 처음 시작부터 결과 완료까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해외 사례인데요. 민스터 프로젝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그 소도시인데요. 민스터 프로젝트는 여기서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뭐 베니스 비엔날레 포함해서 세계 3대 미술 축제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 공공미술의 경영을 여기 좀 선도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서 1973년도에 시가 저런 작품을 사기로 했대요. 세계 회전하는 사각형, 조지 리키디라는 미국 작가 작품인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독일은 굉장히 그런 민도가 높으니까. 민도가 높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술 작품에 대한 그 조회도가 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 때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저런 알아먹지도 못할 추상 작품을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 우리 돈을 쓰느냐라고 문제제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나 알겠습니다. 안 사겠습니다. 혹은 다른 거 하나는 시민들이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작가 거고 여러분들 좀 보고 배우세요. 여러분들 문화예술을 위해 사는 건데 그러세요 라고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70년대는. 근데 저 때 그 시립미술관 담당자와 구매 담당자였던 그 공무원은 굉장히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걸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주민들 교육을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저거는 그 시 예산을 사지 않고 기업 예산으로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공공미술과 관련해서 미술이 공공성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그 미스터 프로젝트라는 결과물로 나왔는데요. 10년마다 한 번씩 이 공공미술 축제를 해요. 전 세계 모든 미술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몰려갑니다. 가장 최근에 2017년도에 했었는데요. 그때 베니스 비엔날레와 카셀 도큐멘타 그리고 저 행사를 가려고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갔다 왔습니다.
이게 세계 공공미술의 흐름들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를 토론하는 그런 실험실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을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죠. 또 재밌는 게 7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7년까지 예술 감독이 한 명이었습니다. 저 카스포켄이라는 사람이 혼자 지금까지 계속 예술 감독을 해왔어요. 한국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신뢰 관계죠. 한국이면 재임하고 삼선하려고 그러면 벌써 어디서 저 사람 독식하느냐고 되게 문제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대단한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걸 통해서 어쨌든 가장 성공한 미술주기로 나왔습니다. 30분이 넘었으니까 빨리 갈게요. 원래는 이 뒤쪽에 그 동영상들을 좀 담았었는데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이 파일을 받으셔서 동영상을 좀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시부야 대학이나 그 뒤쪽에 그 땡땡은 대학이나 누구나 학교 같은 경우에 동영상들을 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셋 다 어떤 거냐면 사실 학습 플랫폼인데 시민들이 그 주체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자기 가진 내용들을 플랫폼에 내놓고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입니다. 시부야 대학 보시면 그 일본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진 대학 시부야 대학도 그렇고 땡땡은 대학도 그렇고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 누구나 학교까지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내용들을 올려두고 그걸 배우고 싶은 사람들과 연결합니다. 아마 지금은 평생학습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방식들을 계속 운영을 해왔었고요. 이게 공공 영역에서 정착한 게 한국에서는 수원 평생학습관의 누구나 학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 모델링을 통해서 저렇게 그 사람들이 그 배우고 싶은 것과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그것들을 배치해주는 과정들을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걸 확장해서 퍼줘서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운영할 수 있게 세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모라다학교는 역시 그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했던 활동인데요. 은퇴자들이 그 자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었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고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했던 그 퇴근길 학습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구로나 다른 데서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공간들 공공이 관리하고 있는 커다란 공간들 이 커다란 시스템들에서만 사람들이 와서 활동들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거버넌스 영역에서 비슷한 활동들을 하셨을 텐데요. 사람들이 퇴근길에 가는 아주 작은 공간들 퇴근길에 지하철역 근처에 혹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공간들을 섭외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다 프로그램을 세팅한 그런 과정들입니다. 직장인들이 실제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연결해냈고요.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마지막 얘기들을 한두 가지 드리고 마칠 텐데요. 제가 그 10년 전에 어디였죠? 안동의 가송리라는 데 가서 그 들었던 얘기 두 가지만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는 그 동네 기후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안동의 가송리라는 동네는 6.25 때 인민군도 못 들어왔던 동네래요. 되게 그만큼 외진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그 비가 안 오면 기후제를 3차례에 걸쳐서 지낸답니다. 첫 번째는 인근 산에 청년들을 올려보내서 막 불을 피운대요. 그러면 그 연기가 막 올라가지고 구름을 자극해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비가 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풋 웃음이 나는 얘기지만 아무튼 굉장히 진지하게 그때는 했대요. 두 번째, 그래도 한 1, 2주 정도 비가 안 오면 그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흰색 옷을 갖춰 입고 근처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청량산에 올라갔답니다. 손에는 그 닭 한 마리, 생닭 한 마리 들고 가가지고 살아있는 닭을 들고 와서 거기 위에 있는 제일 커다란 너럭바위 위에다가 목을 쳤대요. 피를 뿌리고 그러면 그리고 또 그 달거리를 하는 사람, 월경을 하는 여성들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하늘이 그 닭의 피와 월경하는 여성의 피를 보고 분노해서 비를 내린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대요. 지금 관점으로 보자면 그 빼도 박도 못할 여성 혐오 그 활동들인데 그때는 되게 그런 것들이 그 먹히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또 비가 안 오면 세 번째는 거기 낙동강 상류 지역인데 배를 타고 낙동강 거기 올라가가지고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용 모양으로 빚은 떡을 빠뜨린답니다. 붓을 하면서 떡을 빠뜨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신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더니 근데 그쯤 하면 비가 안 올 수가 없어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인디언 기후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패하는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아무리 비가 안 온다 그래도 한 달 이상 비가 안 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1, 2주 상간으로 그게 그 기후제를 지낸다 그러면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그때도 그 뭐 촌장이나 지역 안에서 그런 종류의 그런 권력 관리, 권력 관계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뢰를 주도하는 그룹들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런 비가 안 오면 모두에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을 하늘만 쳐다보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되게 그거 하려면 되게 번거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다들 뭐 옷 갇혀 있고 뭐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그런 위기, 공동체의 그런 고통들을 같이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설계했다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다른 얘기도 놀랐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는 그 마을에 그 부인당이나 사당이 있어요. 네, 이건데요. 여기에 그 공민왕이 이쪽에 피신을 왔었답니다. 그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당이 공민왕의 부인 노국공주를 모신 사당이다. 혹은 공민왕의 첩을 모신 사당이다. 혹은 공민왕의 딸을 모신 사당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 정월 대보름마다 동제를 지내는데 저 한복을, 여성의 한복을 장대 끝에 걸어가지고 그의 신주가 들고 돌아다닙니다. 마을 전체를 돕니다. 이 마을이 그 열두채 풍물로 되게 유명해서 근처 안동대 학생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풍물을 배울 해마다 오는 그런 데예요. 풍물을 되게 잘 치시는 분들인데 그 풍물을 치면서 마을을 돌다가 얘기해 주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어느 집 앞에 가면 신주였던 분이 푹 꼬꾸라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사람이 그의 신주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신주가 되면 뭐 그해 만사형 통하겠죠. 다음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4, 5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외져서 인민군주도 못 들어오는 마을인데 4, 50가구 한 집을 밀어주기로 그 작정하면 그 집이 도무지 안 될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어떤 집 앞에 쓰러질까요? 그 전에 누가 편찮으셨거나 뭐 가장이 돌아가셨거나 혹은 풍수해를 입었거나 뭐 논에 뭐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망쳤거나 아마 그런 집들에 가서 엎어졌겠죠. 뭐 자기도 모르게 엎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집 앞에 가면 무릎이 떨리거나 해서 굉장히 헐리우드 액션을 펼치면서 넘어졌을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믿으면서. 공동체가 사실은 그런 종류의 그 뭐랄까 일종의 연기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에 있어서 서로 그렇게 짜임새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40분이나 됐으니까 일단 제 얘기는 마치고 네. 질문이나 그런 것도 받으면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딴 거 더 얘기할까 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황상훈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내용을 굉장히 제가 듣다가 공감이 확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화기획의 중요한 관점으로 공선생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좀 공감이 좀 많이 됐어요. 특히 생에 대해서 이 자발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획을 이렇게 문화적인 그런 행사나 뭐 이런 걸 기획을 하다 보면은 지원금이 끝나고 보고서를 끝나면은 기획도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아졌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좀 자문적으로 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자발성과 지속성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에 그게 얼마나 그 예산 없이도 이어질 수 있는가? 그거는 결국엔 재원도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의 또는 어떤 정책적, 사업적 측면에서 관계, 이해도, 신뢰 이런 게 계속 높은 상태에서
상호 소통하면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다른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 미리 이제 추진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축제 같은 경우 저는 예를 들 수 있는데 축제는 그 도시의 마케팅 또는 브랜딩을 위해서 축제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죠. 도시 전략적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원을 부각시키거나 자원을 엮어내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나 어떤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내는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 재원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지속성과 그리고 권한 독립적으로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우리가 너무 공공재원에만 의존할 경우 우리가 기꺼이 즐겁게 해야 될 일을 공공재원에만 의존할 경우 지속성은 떨어질 거다라는 거고 당연히 자발성도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원에 대한 얘기에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행정과의 협의에서 자꾸 행정에 재원만 요구하게 되는 행정에서 갖고 있는 그 자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사실 지역에서는 구청이나 어떤 시청, 군청이 최고의 대기업이죠. 예. 모든 역량을 다 갖고 몇 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근데 예산만 자꾸 원해요, 행정에. 그러지 말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어요. 그거를 협조를 구하는 어찌 보면 간접 지원 방식인 거죠. 그런 것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 의존을 많이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제 자발성을 계속 끌어내야 되거든요. 우리 참여하는 사람이 좋아야죠. 그런 좋을 수 있는 적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니즈를 서로가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선일 거고 그 과정 그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재원 놀이가 좀 마련해보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재원을 조금씩이라도 마련한다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명분도 더 생기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변화하지 않고는 상대방 우리가 함께할 파트너들도 변화하지 않을 거다. 우리 먼저 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스스로 노력하고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질문해 주시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두 분이 느끼고 계신 도봉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먼저 얘기해 드리죠. 도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 있죠. 둘리가 떠오르고 그리고 또 최근에 평화문화진지 그런 것도 떠오르고 저희 회사 기분 좋은 QX인데 도봉 지나다 보면 기분 좋은 도시 도봉 이런 얘기 이제 그렇게 떠오르는데 한편으로는 명함도 있는 것 같아요. 둘리가 떠오르는데 둘리 거리를 만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단발성인 것 같아요. 뭔가 행정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논의나 이 자원이 어떻게 지역적 의미를 갖는지 함께하는 과정 없이 추진한 일 아닌가? 근데 지금은 이도저도 못하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평화문화진짜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 시설을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아주 도봉에서 자랑할 만한 사례가 아니실까 싶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존중이라는 사람 존중이라는 그 키워드를 끄집어내신 게 정말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 문화도시의 핵심이 사람 존중, 인간의 존엄. 저는 가장 문화적인 도시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 존중이라는 부분을 잘 뽑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사람 존중에 실천을 할 것인가 그런 거 잘 생각해 내시면 기분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원 선생님 해주시죠. 저는 부천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봉의 부들리를 빼앗긴 도시에서 일했었고요.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그 NG 서울이라는 그 사업하면서 그 도봉문화재단하고 잠깐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 재단하고 그 도봉구가 사실은 그래도 협업 경험이 많이 안 쌓여있다는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 재단하고 그 구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 도봉구에 오면서 그 문화도시 관련한 문화영향 평가에 참여를 잠깐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문화도시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이 문화재단하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쌓여있지 않구나, 그런 시도들이 많이 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좀 더 한 말씀 더 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도봉문화재단의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를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서로가 파트너로서 협력자로서 중요한 주체로서 인정해야지 그래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화보다는 행정 명령하는 체계 그리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실행하는 이런 작동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음으로 양으로 관성적으로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여기를 깨야지 진짜 문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깊게 또 실천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 강의하시면서 지역 활동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 지역 예술가라는 많은 그 단어들을 사용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조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예술로서만 너무 많은 부분을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지라는 조금 질문이 들고요. 아동도 문화가 될 수 있고 또 시장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쇼핑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음식도 문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두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이걸 어떻게 한번 또 거버넌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예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그 유엔의 17개 그 지속가능 의제 말씀드린 것에서 그렇듯이 사실은 예술만 가지고는 문화도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도시 자체가 얘기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 소비도시 혹은 노동하는 도시 혹은 살기 팍팍한 도시라는 것들의 체질을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문화라는 것들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그걸 바꿔볼까라는 좀 야심만만한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 제가 볼 때는. 근데 실제로 그게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가 좀 미지수인 건데요. 200억이라는 미끼를 두고 도시들에게 그쪽으로 따라오라고 굉장히 그 열심히 그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00억이나 제밥에 관심 있는 데가 훨씬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 지역에 관심을 두고 활동의 장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술가가 됐든 활동가가 됐든 사실 그런 부분이 아주 그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혹은 다른 영역으로 확장의 그 가능성들이 되게 많이 열려있는 게 문화도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돼요. 지역에서 사실은 그런 담론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역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도시들을 보면 특히 그 행정협의체를 하거나 그런 데서 보면 예술가들이나 혹은 문화 관련 활동가들이 다른 영역하고 대화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도 사실 저쪽 영역의 의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간격을 바짝 좁혀내고 도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같이 높여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라고 했었지만 아주 바닥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라는 것,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또 질문하신 선생님하고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걸 우리가 예술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문화 도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있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더 인간적인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거기에 이제 예술이 작동할 수도 있고 또는 예술이라는 아주 협소한 범위를 보통은 다 이렇게 문화 도시 한다 그러면 어떤 예술 장르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예술도 어찌 보면은 문화적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쓰임새를 갖는 정도인데 다만 예술이 주는 어떤 창조성, 창의성들이 있어요. 그거를 문화도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활기차게 할 거고 변화를 시키고 행복하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예술적 영감들이 들어가서 좀 더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역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 주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창조 주체에는 예술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기획자들도 있는 거고요. 저는 예술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문화 기획을 하는 사람이고 다만 일상에서 예술을 즐겨요. 뭐 기타도 치고 그런 거는 뭐 생활 영역에서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건데 그게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활발한 도시가 또 문화 도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정 장르, 예술 장르를 발전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예술의 쓰임이 문화 도시로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각 주체들, 각 그 도시에서 이런 창조적인 활동들이 활발해지는 것 이러면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거다. 이게 이제 문화 도시를 바라보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좋은 그런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돈과 또 많은 이제 권력들을 주면서 공무원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는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다시 시민들과 이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막상 또 거버넌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 성공하기가 참 어렵고 모델이 될 만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공공이라는 게 사실은 뭐 공공을 공무원들한테 맡겨버린 역사가 너무 오래돼서 거기에 좀 우리가 타성에 젖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공공이라는 게 뭐랄까 공무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공기관에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공공이라는 것들을 그쪽에 위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랄까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역능감이나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위탁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회복하는 데 저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우는 거버넌스도 필요하고 협력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역량도 길러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연적으로 걸릴 것 같아요. 계속 의논하고 뭐 성장하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좀 짧게 말씀드리면 다 공감하고요. 문화도시 거버넌스는 어떤 다른 분야의 거버넌스와는 다르게 거버넌스도 문화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문화적 전통, 문화적인 영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뭔가 풀어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팅하고 회의하는 게 거버넌스가 아니라 뭔가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까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편하게 뭐 파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책상에 앉아가지고 회의해야지 거버넌스냐 뭔가 같이 즐기는 건 거버넌스가 될 수 없는 건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쁜 와중에 그런 자리 하는 거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좀 함께 어울리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문화적인 접근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함께 풀어가야 될
파트너로서 우리도 가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역량을 끌어올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모여서 자꾸 말씀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야 거기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진단이 지금 모여 있고, 또 지금 추진위원이 아니시지만 여기 지금 참가인으로 와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함께 이제 나중에 기회가 열려져서 열린 구조로 해서 거버넌스를 계속 세워가고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좋은 문화도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